일장 아침 햇빛이 거실 장판 위를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다. 전기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다. 상구는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와 멍하니 거실을 둘러봤다. 뭐야, 사람이 사라졌어. 평생 습관처럼 내뱉던 말투 그대로였다. 툭툭 퉁명스러운 농담과 비슷한 말. 하지만 집 안 공기는 농담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썰렁했다. 부엌으로 가보니 냄비는 비어있고 싱크대는 말끔했다. 식탁 위에는 밥 공기 하나, 수저 하나도 놓여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이 있다. 흰 A4를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조금 어설픈 모서리, 그 위에 얇은 볼펜 글씨. 상구 씨, 미안해요. 나 좀 쉬고 올게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상구의 눈썹이 약간 찌푸려졌다. 또 뭐야? 또 삐쳤나 보네. 쉰다고? 집에서 쉬면 되지. 뭘 또? 종이를 더 내려다보니 문장이 이어졌다. 나는 당신 아내이기 전에 사람이고 싶었어요.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잔소리 듣는 사람 말고요. 사람은 사람이지. 그럼 뭐 귀신이야. 참, 글도 요상하게 써놨네.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손가락 끝이 불안하게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문장을 따라가면 갈수록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 아플 때도 당신은 TV부터 켰죠.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뭘 호들갑이냐고 하던 말 기억나요? 그 말 듣고 나서 난 이 집에서 아플 자격도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 대사는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였다. 뉴스 보던 날 검진 결과 들고 온 영희에게 툭 뱉었던 말.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나? 애써 기억을 지워보려고 했지만 문장은 잔인하게도 아주 구체적이었다.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한때 당신을 좋아했어요. 버스 안에서 당신 옆자리에 앉을 때마다 손이 닿을까봐 괜히 긴장도 했었죠. 그때 당신 어깨는 참 넓어 보였는데 상구는 코웃음을 쳤다. 지금 내 어깨는 좁아 보이나 보지?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그걸 또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서도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면 마음도 좀 조용해질 줄 알았다. 배가 출출해져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통 몇 개, 남은 반찬 2-어 개가 덩그러니 있었다. 평소라면 아침상이 알아서 차려져 있을 시간이다. 아, 진짜 갈 거면 말이나 하고 가든가 밥은 해놓고 가든가. 얄미움보다도 어색함이 먼저 밀려왔다. 주방에 서 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혼자 밥을 퍼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서도 괜히 중얼거렸다. 에이, 뭐 금방 돌아오겠지. 친정집 가 있었나? 교회 친구네 갔나? 요즘 또 감정 과잉이야. 그는 자신이 평소 아내에게 붙이던 말들을 떠올렸다. 감정 과잉, 괜히 드라마 본다고 따라한다. 늙어서 별게 다 예민하다. 그 말들이 이제는 밥알처럼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밥 한 숟갈, 김치 한 점을 억지로 삼키고 나서야 상구는 처음으로 이 집이 혼자 사는 집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도 설마 진짜로 안 돌아올까? 자기 귀에도 잘 들리지 않는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에 흩어졌다. 평소 같으면 상구는 기어이 혼자 있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발길이 향하는 곳은 늘 똑같았다. 동네 경로당. 문을 열자마자 바둑돌 부딪히는 소리, TV에서 나오는 트로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일 먼저 날아왔다. 어머, 박상구 아저씨. 오늘은 혼자 왔네? 부인은? 상구는 대충 웃으며 슬리퍼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 집에서 쉬어. 요새 또 감정이 민감해서 내가 바람 좀 쐬러 나왔다.
옆에서 바둑 두던 기철이 힐끗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야, 상구야, 너 또 뭐라 한 거지? 세상에 마누라가 그냥 집에 잘 있는 집이 어딨냐? 다 도망가고 싶은 거 참고 사는 거지.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상구도 어울려 웃으려다가 어깨 근육이 애매하게 굳는 걸 느꼈다. 초의 여사가 부채로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영희 씨 얼마 전에 나한테 하소연했어. 언니, 나도 그냥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아유,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던지. 뭘 그런 걸 또, 그 사람 원래 좀 오버하게 말하잖아요. 오버는 상구 아저씨가 더하지. 맨날 여기 와서는 내가 벌어다 줘서 먹고 사는 거지. 그 소리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누구야?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기철이 거들었다. 야, 나도 가부장질 좀 해봤는데 말이야. 요즘은 그거 하면 바로 이혼 서류 날아와. 내가 3번이나 겪어봤어. 3번 이혼한 사람 말은 좀 들어라. 이건 거의 학문이야, 학문. 경로당 안에 웃음이 한 번 더 퍼졌다. 누군가 기철이 그건 자랑이냐 하고 놀려대며 손뼉을 쳤다. 상구도 억지로 웃음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읽었던 편지 문장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그림자 같았어요. 그때 상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딸 선미였다. 선미야. 왜? 아빠, 엄마 집에 있어요? 그게 잠깐 나갔어. 쉬고 온대. 쉬고 온다? 어디로요? 그게 친정 쪽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선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아빠,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 무슨 친정이에요? 경로당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바둑돌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 그럼 친구네든 어디든 좀 쉬러 간 거겠지. 별일 아니야. 엄마가 아침부터 제게 문자 하나 보냈어요. 선미야, 엄마 좀 쉬다 올게. 혹시 아빠가 전화하면 엄마가 드디어 도망갔다고 해라라고. 도망은 무슨? 내 엄마가 왜 도망을 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경로당 구석에서 최 여사가 슬쩍 이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기철은 분위기를 읽고 슬그머니 바둑판을 정리했다. 선미의 숨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얇게 떨렸다. 아빠, 제발 이제 좀 인정해요. 엄마가 평생 아빠한테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 아빠는 돈 벌어 왔다는 이유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갑질했어요. 야, 갑질은 무슨 내가 너희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 말이 이제 구시대라고요. 엄마 생일에 케이크 하나 안 사주고 결혼기념일에는 그런 거 챙길 돈 있으면 애들 학원이나 더 보내라고 했던 사람 누구냐고요. 상구는 입을 다물었다. 경로당 안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들이 이상하게 똑 부러지며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선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칠 때마다 아빠는 신문만 보면서 됐어. 너도 좀 참아. 그 말만 했잖아요. 엄마 편 들어준 적 있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 말 위에 대답 대신 오래된 장면들이 겹쳐졌다. 주방에서 울먹이던 영희, 소파에서 TV만 보며 시끄럽다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편지 아래쪽에 적혀 있던 문장들. 아빠, 엄마가요. 가끔 제게 그러셨어요. 나는 이 집에서 상구 씨에게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별로 없다고. 선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다. 엄마가 이번엔 그냥 삐친 게 아니라 진짜로 아빠 인생에서 한번 빠져나와 본 거예요. 아빠가 바뀌지 않으면 엄마가 돌아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상구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경로당 TV에서는 누군가 막장 드라마에 버금가는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저 사람들 참 유난 떠네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싸움 소리가 어쩐지 자기 집 거실에서 들리던 소리 같았다.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 쳤다. 기철이었다. 야, 상구야. 사람이 말이지. 맞을 매는 젊어서 맞든 늙어서 맞든 언젠가는 한 번 맞게 돼 있어. 근데 늙어서 맞으면 더 아프더라. 내가 해봐서 알아. 기철의 말투는 장난스럽지만 눈빛은 어딘가 진지했다. 상구는 애써 웃으며 경로당을 나섰다.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눈물이 나는 건지 빛이 강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됐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상구는 아침에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그 종이를 꺼냈다. 탁자에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 시작했다. 상구 씨, 미안해요. 나 좀 쉬고 올게요. 나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거라기보다 평생 집이라는 감옥에서 한 번만 외출하는 기분이에요. 나는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야, 밥, 애, 엄마. 거기?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었죠. 에이, 그 정도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스스로도 초라하게 들렸다. 그래도 나 욕심 많지 않았어요. 생일날 미역국 한 그릇, 결혼기념일에 길가 포장마차 어묵이라도 같이 먹는 거, 병원 갈 때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 정도면 됐어요. 근데 그 정도도 우리 집에는 없었네요. 종이 위에 글씨가 눈물에 번진 듯 흐릿해 보였다. 그게 정말로 글씨가 번진 건지, 그의 눈이 젖은 건지, 상구는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크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명품 가방도 해외여행도 뭘 사달라고 떼를 쓴 적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집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밖에서 고생했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가 늘 마음속으로 드내던 말이었다. 상구 씨, 나도 언젠가 분식집이라도 하나 하고 싶었어요. 뜨거운 어묵 국물 떠주면서 손님들한테 많이 드세요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랬죠. 장사해서 얼마 벌겠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이나 지켜. 그 말 듣고 나는 내 꿈이 참 우습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포기했죠.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상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저녁밥을 먹으며 영희가 조심스럽게 내놓았던 이야기. 나도 뭐라도 해보고 싶다. 던 눈빛.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자신이 내뱉었던 한심한 말. 참나, 나이 들어서 뭔 장사를 한다고. 집 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그때 영희의 어깨가 살짝 떨어지는 걸 봤지만 그는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내 인생엔 내 결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혼도 당신이 먼저 밀어붙였고 집도 가구도 심지어 내 옷도 당신이 고른 게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고른 길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이번엔 나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마지막 줄에 가까워질수록 상구의 손은 더 세게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래도 언젠가 당신이 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는 날이 올까요? 만약 그날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진짜 부부로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종이는 그 마지막 문장 뒤에서 끝났다. 돌아온다는 말도 안 돌아온다는 말도 없었다. 희망도 절망도 딱 반씩 섞인 채였다. 그날 밤 상구는 TV를 켜놓고도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소리 지르고 울고 바람 피운 사람 뒤쫓아다니는 막장 장면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지만
정작 자기 인생이 더 막장 같다는 생각에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려다 그는 거실 구석에 쌓인 된장, 고추장, 각종 장을 발견했다. 영희가 시장에서 장날마다 싸게 사와 쟁여두던 것들. 아, 이 사람 진짜 뭐하러 이렇게까지 쌓아놔. 있는 것도 잘 안 쓰더니 투덜대다가 문득 멈췄다. 이 집에서 이 장을 맛있게 써서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없다. 자신은 라면 끓이는 법조차 제대로 모른다. 결국 나 혼자 남으면 된장도 헛산 거네. 그 말은 장독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며칠 동안 집은 급속도로 엉망이 되어갔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이고 바닥엔 먼지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쓰레기 봉투는 입을 벌린 채 현관 옆에 버티고 있었다. 그제야 상구는 깨달았다. 이 집이 깨끗했던 이유는 자기 성격이 깔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하루 종일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는 문득 어딘가로 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영희가 자주 갔다고 투덜대던 곳들. 교회, 복지관, 시장, 동네 도서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복지관이었다. 마치 죄 지은 학생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여기 혹시 손영이라는 사람 자주 오던가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 밥 배식 봉사 자주 하시던 분. 어르신들 반찬 챙겨주다가 자기 반찬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떠가시던 분요. 요즘은 안 보이시네요. 그래요. 그 사람 여기서 그런 걸 했어요. 네, 남편분이 일찍 은퇴하셔서 집에 계신다면서 그래도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나와서라도 사람들 밥이나 떠주자고 하시더라고요. 상구는 머리를 긁적였다. 집에서 밥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 와서까지 밥을 떠줬다고요. 말끝이 흐려졌다. 직원은 그가 누구인지 눈치를 챈 듯 미소를 지었다. 혹시 남편분이세요? 예. 그분 남편 자랑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양반은 말은 좀 거칠어도 속은 안 나쁘다고. 근데 오늘 처음 그 속을 보는 기분이시겠네요.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상구의 가슴에 콕 박혔다. 복지관을 나와 시장으로 향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그를 보자마자 인사했다. 어머, 영희 언니네. 영감님 아니요? 언니 잘 안 보여서 어디 아픈가 했지. 뭐? 좀 쉬러 갔어요. 에구, 언니도 좀 쉬어야지. 맨날 당신 뒷바라지에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았잖아. 지난번엔 그러더라. 나도 가끔은 누가 나 밥 차려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그냥 남편한테 시키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그 사람은 밥 먹는 법만 알아요. 하고 웃던데. 그 웃음이 떠올랐다. 밝게 웃으면서도 눈은 어딘가 허전해 보였던 표정.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해가 기울어 골목길이 어둑해질 무렵 돌연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가빴다. 아, 왜 이래? 손으로 벽을 짚으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눈앞이 빙빙 돌면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군가 부축하는 손이 느껴졌고 그렇게 상구는 생전 처음 자신이 혼자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 그는 공허하게 천장을 바라봤다. 문병 와줄 사람은 딸 하나뿐이었다. 선미가 들어와 물을 건넸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다. 늙으면 뭐, 다 한 번씩 쓰러지는 거지 뭐. 입에서 나온 말이 예전에 자신이 아내에게 했던 말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몇 초가 필요했다. 그제야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늙으면 다 어디 하나 고장나지. 그 말을 내가 했지. 참 나쁜 놈이었네.
선미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가 처음으로 자기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 처음 봐요. 그래, 나 나쁜 놈이었어. 내 엄마한테 너무 나빴어. 근데 벌을 지금 받네. 늙어서 맞는 매가 더 아프다더니 그 말도 맞고. 그는 링거가 꽂힌 팔을 잠깐 내려다봤다. 평생 돈 벌어온 팔이라며 자부하던 팔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주사 바늘 하나에도 푹 꺼져 보였다. 선미야, 나 집에 가면 설거지부터 배울까 한다. 밥도 나 혼자 해보고 복지관에도 가서 봉사라도 좀 하고. 갑자기요? 내 엄마가 평생 한 일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해봐야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 것 같아서. 선미는 살짝 웃었다. 그거 엄마가 들었으면 그래도 조금은 웃었을 것 같네요. 그래. 웃으면서도 진작하지라고 한 소리 했겠지. 상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짐을 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지금까지의 반대로 살아보자고. 퇴원 후 상구는 진짜로 복지관 문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도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돕겠다고 온 사람이었다. 저 여기 설거지 같은 거 필요합니까? 청소라든가 밥 나르는 거라든가. 직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어르신 보통은 다들 말벗 봉사만 하신다 그러시는데 설거지, 청소를 직접 하시겠다고요? 예. 집에서 평생 밥만 받아 먹다 보니 이제라도 좀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상구는 복지관 식당에서 설거지 담당이 되었다. 그릇에서 묻은 밥풀을 긁어내고 숟가락을 하나하나 헹구고 바닥에 흘린 국물을 수세미로 닦아냈다.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는 그 일이 얼마나 끝도 없는지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와, 이걸 우리 집에서 혼자 했다고 아침, 점심, 저녁, 거기다 손님 올 때마다 더. 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기철도 어느새 복지관까지 따라와 있었다. 야, 상구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냐? 경로당에서 욕 처먹더니 여기 와서 이미지 세탁하는 거냐? 상구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피식 웃었다. 야, 세탁이 되면 다행이지. 나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엉망으로 산 거 조금이나마 수습이나 해보는 거다. 한 아주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그래도 보기 좋아요. 집에서 밥만 기다리던 남자들이 제일 골치 아프거든. 나중에 부인분 돌아오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돌아오긴요. 안 올 수도 있지. 그럼 뭐, 안 온 대로 벌 받는 거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애틋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일부러 일을 찾았다. 먼지 쌓인 장판을 닦고 욕실을 솔로 훑고 쓰레기 봉투를 정리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테이블 위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볼펜을 들고 한참이나 첫 문장을 고민했다. 영희야. 평생 야! 애 엄마라고만 부르던 입이 처음으로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영희야.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제대로 말하고 싶다. 네가 그동안 겪은 외로움과 서운함이 별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다는 거. 그게 내 잘못이었다는 거. 나 이제 집에서도 설거지하고 복지관 가서도 설거지하고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산다. 늦었지만 내가 받은 벌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언젠가 너를 진짜 사람으로 영희라는 이름으로 불러줬던 남편이 한 번쯤은 있었다는 기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상구는 그것을 봉투에 넣지 못했다.
보낼 주소도 몰랐다. 그저 거실 서랍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짝 넣어두었다. 언젠가 네가 이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 일이 있다면 그때라도 보겠지. 스스로도 터무니없는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상상을 놓고 싶지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들어왔다. 회색 카디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예전보다 조금 마른 듯한 옆얼굴, 영희였다. 상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손을 뒤늦게 눈치챘다. 말문이 막힌 그 대신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설거지 잘하는 분이 계시다길래 구경 한번 와봤어요. 그 말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안엔 조금 다른 힘이 느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목소리. 상구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서툴게 웃었다. 여기 국통도 무겁고 그릇도 많고 근데 할만해. 집에서 네가 하던 거에 비하면 이건 뭐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 영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웃지 않았다. 잠시 그를 훑어보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몸은 좀 어때요? 쓰러졌다면서요. 어디서 또 그런 소식을? 선미한테 들었죠? 병원에 가면서도 나한테 연락은 안 하더라. 상구는 고개를 떨궜다.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네가 밀어낸 사람한테 또 매달리는 것도 그건 또 다른 폭력 같아서. 그 말은 예전 상구 같지 않은 말이었다. 영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상하네. 상구 씨 입에서 폭력 같은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근데 내 편지 읽고 네가 다닌 곳들 다 돌아다녀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이제야 좀 알겠더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복지관 안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 주변만큼은 조용했다. 영희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요? 상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솔직히 말하면 바라는 게 많지. 집에 돌아와 달라. 같이 밥 먹어 달라. TV 보면서 잔소리라도 좀 해달라. 그는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 박자 쉬고 말을 고쳤다. 근데 그게 다 욕심인 것도 안다. 권선징각이라고 하잖아. 그동안 내가 한 짓 다 돌아오는 거, 네가 떠난 것도 내가 받은 벌이라고 생각한다. 영희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벌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벌을 제대로 받는 거고 혹시 모르지. 내가 진짜로 달라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좀 덜 미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그 정도만 바라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희의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걸렸다. 상구 씨, 예전 같으면 지금쯤 내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그 소리부터 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말 했다간 복지관에서 쫓겨날 거야. 기철이도 그러더라. 늙어서 맞는 매가 젊어서 맞는 매보다 세다고.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다.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싶긴 하네요. 바뀐 게 아니라 이제야 원래 해야 할 걸 하는 거지. 사람 구실이라고 하는 거를.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얇은 공기가 하나 생기는 느낌이었다.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단절도 아닌 어딘가 중간쯤 되는 거리감.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 밥 한번 먹고 갈게요. 당신이 나른 밥이 어떤 맛인지 한 번은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상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 밥이 뭐 잘 된 날도 있고 덜 된 날도 있고
괜찮아요. 그동안 나는 덜된 마음으로도 평생 밥을 해왔으니까.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 식당으로 들어갔다. 상구가 배식대 뒤에 서서 밥을 뜨고 영희가 쟁반을 들고 줄에 섰다. 밥 많이 드릴까요? 오늘은 조금만. 대신 다음에 올 때 그때는 많이 주라고 할게요. 다음에 또 온다고? 글쎄요.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 한마디는 상구에게 어떤 약속처럼 들렸다.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아예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은 말. 사람이 한 짓은 결국 돌아온다. 평생 내뱉은 말, 평생 가한 무시, 평생 미뤄둔 사과. 그 모든 것들이 늙은 나이에 한꺼번에 돌아와 상구를 무너뜨렸고 또 동시에 조금 다른 인간으로 다시 세우고 있었다. 그게 바로 시니어들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권선징각의 방식인지도 모른다. 늦게라도, 정말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개 숙인 사람에게 세상은 아주 작은 상 하나쯤은 남겨두기도 한다. 그날 복지관 식당 한켠에서 밥 한 공기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그 작은 상이 막 배달되기 시작하고 있었다.